자, 우리 거기 실업의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은 뭐가 문제일까? 실업 뭐 상태에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고통스럽고요. 소득도 없고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낭비 아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못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비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효율적인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지. 어떤 걸 할 때 중간에 낭비하게 되면 뭐 낭비 자체도 의미가 있을 때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니까 가능한 한 낭비를 없애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작은 간단해. 내가 매 순간 어떤 선택에 직면하는데 그랬을 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가장 포기한 대가가 작은 기회비용이라 표현하는데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이 수업을 지난번에 보니까 영상이 녹화가 안 될 수가 있긴 하는데 보니까 저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업로드가 안 된 거 있으면 저장을 만약에 제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찾아서 업로드하면 되니까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나는 세 번째 시간은 도대체 이게 뭐야? 8시 이후엔 나는 공부한 적이 없어. 대학생이 된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집에 가셔서 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냥 수업이 이게 내가 듣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고기 시간에 전념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뭐 다르게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해도 그렇게 유익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자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아무튼 자 밑에 보시면 실업의 형태를 볼게요. 형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눈에 다가오는 것은 경기적인 실업.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올라요. 별거 아니야. 경제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러면 이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렇게 합시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저 뒤에 이렇게 그걸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뒤에 340페이지에 그림이 있긴 한데 여기가 노동량이라고 할게요. 고용량. 여기가 노동시장의 그림을 그릴 건데 임금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수요와 공급이 적용됩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가 공급합니까? 하면 여러분과 저 근로자들이 공급을 해요. 노동 공급이라 할게. 근로자들이 선택한 결과가 나타내는 게 노동 공급 곡선이야. 그래서 주어진 임금에서 당신 몇 시간 일을 할래요?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임금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역시 공급 곡선은 밑에서 보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이만큼까지 나는 노동자는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일을 할까? 아니면 일을 안 하면 뭐 해요? 여가를 즐기거나 행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가 시간이 되게 풍부한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워라밸은 뭐야? 돈은 되게 많고 여가 시간이 많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고 막 에너지와 이게 넘치는데 돈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돈을 잘 모아놨다 그러면 아이고 돈 많이 모았네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아야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기 때문에 또 뭐 이게 다 약간 그렇게 되긴 하죠. 자,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렇게 수요. 자,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기업이 노동을 고용하고 수요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의 선택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노동의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이렇게 뭐 1,000원 이렇게 받는 게 최적이다. 이게 바로 균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아닌 경우는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밑에서도 볼 수 있어. 밑에서 한번 볼까요? 아니 노동자를 120명을 지금 고용했어. 너무 많이 과다 고용한 거야. 아니 근로자를 120명 뽑았는데 뭐 컴퓨터가 100대밖에 없어. 그럼 20명은 컴퓨터도 없이 일을 해야 된다거나 잔디깎기를 하는데 나무를 베는데 근로자는 120명이나 뽑았는데 잔디 깎는 기계가 100대밖에 없어. 그럼 20명은 뭐 어떻게 손으로 뽑아? 에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면 내가 근로시간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내가 힘드니까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수요의 주체니까 요만큼만 주려고 하는 거야. 요게 기업 입장에서 편익이 되는 것이니까 기업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이 맞지가 않는 거야. 같이 협상을 해. 근로자는 저는 이만큼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업은 요만큼밖에 줄 생각 없어. 내가 고용을 110명까지 하면 요거밖에 안 주고요. 차라리 이만큼 달라고 하면 AI나 로봇이나 이걸로 대체해 버릴래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고용량이 감소하고요. 고용량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은 이제 자꾸 취업을 못 하는 거잖아. 눈높이 임금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기업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드니까 저쪽에서도 한 발 양보하네. 기업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명 여기 딱 도달했을 때가 균형 임금. 그래서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과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딱 맞아 떨어진 균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 옆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 당연히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겠죠.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서 딱 도달하면 균형 이렇게 되고요. 또 옆에서도 볼 수 있어. 자, 똑같은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노동에 대한 수요고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어요. 자, 원래는 이제 경장에서는 요 임금이 가격이다라고 해서 임금이 조정되는 메커니즘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만약에 임금이 너무 높아 W0야 그러면 점점점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W0라는 임금 하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노동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기업은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아.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뭘 양이라고 해야 돼요. 노동의 공급량, 노동의 수요량 이렇게. 자, 그래서 임금이 너무 높아서 기업은 노동자를 한 80명만 채용하려고 해. 저 임금에서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주어진 임금 하에서 임금 수준에서 고용을 하는 주체가 기업이야. 기업이 노동자들을 수요하려는 양 이렇게 쓸게요. 기업이 노동에 대한 채용하려는 수요량 의미입니다. 채용량이야. 채용하려는 수량 이렇게 인원수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는 임금을 이만큼 준다 그러면 노동자는 이렇게 80명만 채용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임금이 좀 높은 상황이면 요 공급량이란 건 뭐예요? 그래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근로자들이 공급하려는 일하고자 하는 노동에 대한 공급량 이렇게요.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는 80개밖에 없는데 의자는 80개인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 120명이야. 바글바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이렇게 제한됐는데 일하겠다는 사람 많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죠. 이게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바로 실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공급.
그래서 실업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가 아니라 불균형 상태가 돼서 일자리 수보다 훨씬 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야. 그래서 이게 바로 실업.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시장에서 아니 공급량이 훨씬 많으니까 임금이 하락한다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자들도 일부는 아 됐어 그 돈 갖고 내가 일을 해?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나가 떨어져서 줄어들어요. 인건비가 점차 싸지니까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려는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주어진 임금 하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진 균형 이렇게 달성되죠. 자 반대로 밑에도 마찬가지야. 밑에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W1이야. W1에서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노동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을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 어디로 가야지 제가 높은 몸값에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좀 좋게 할까요? 하면 아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뽑으려고 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얘도 요거 따라가고 얘도 요거 따라가서 이렇게 되면 바로 균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노동의 균형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거기 다시 앞에 보면 경기적 실업이다 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됩니다. 침체로 아니 경기가 침체돼서 물건이 안 팔려. 기업이 물건을 생산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재고만 자꾸 쌓이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고 케인즈가 등장하게 되는 대공황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로 재고 증가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노동의 수요가 감소해요. 사람을 안 뽑는 거지. 내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요즘 신문에 보니까 신입사원 채용하려는 인원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 여기가 균형 상태인데 이렇게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면 노동시장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파생수요라고 합니다. 이 특성이 생산물 시장에 파생돼서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막 쌓일 것 같으면 노동에 대한 생산 요소 시장도 영향을 받는 거야. 생산물 시장에 파생된다. 이번에 몇 명을 뽑으실 거예요? 아 저쪽에요. 물건 팔리는 거 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볼게요. 원래 2점이었는데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면 F점으로 이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용은 줄지만 임금도 낮아져서 새로운 균형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현실에서 케인즈가 가만히 봤더니 수요가 감소했는데 임금이 경직적인 거야. 임금이 안 내려가요. 경직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임금을 최저임금 밑으로 줄 수가 없잖아. 원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회적인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위해서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든 건데 어떤 사람은 시간당 10,000원이 아니라 저는요 10,000원짜리 이거 구하려고 하다 아예 일자리 못 구할 수 있으니까 저는요 한 8,000원 받아도 일할 생각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뭐 8,000원이나 10,000원이나 저한테는요 2,000원 차이인데 그냥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겠어요. 근데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10,000원을 줘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일자리 자체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더 낮은 임금 하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은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유는 뭐 지금 얘기한 뭐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노조가 반대하는 거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돼.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건데 노조의 반대로
반대로 임금이 경직적. 특히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다 좋아해.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아니 보세요. 임금이 내려가지 않고 경직적이니까 이렇게 경직적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여기 노동의 수요 이렇게 요 그래프 사실 바꿀게. 요거랑 똑같이. 그러면 아니 지금 요 상태가 되니까 이만큼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실업이라는 거지. 실업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경기적 실업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살짝 살펴본 겁니다. 자 책으로 가서 얘기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래프는 그 뒤에 나오긴 해요. 자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마찰적 실업이 있습니다. 프릭션이 있다는 것인데 아니, 내가 어떤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눈 감았다 뜨면 갑자기 그거에 걸맞는 재능 능력을 갖춘 게 아니잖아. 시간이 걸린다고요. 마찰이 존재한다고요. 여기서 이동하는데 뭐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노동을 이동하는데 뭐 거래 비용이라고 퉁쳐서 얘기합니다. 거래 비용이 존재해요. 이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오케이? 바로 내가 나도 어디 뭐 삼성에 가야지 뭐 어디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더 좋은 직장 여기서 말하는 건 더 좋다라는 얘기는 더 나한테 좋다 이거보다 나한테 걸맞는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맞는 직장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데 매칭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매칭하는데 매칭이 어려워 이렇게 매칭이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이 고용주랑 해봐. 그러면 이왕이면 능력 있고 똑똑한 그런 직원을 뽑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노동자들이 능력이 다 달라. 여러 노동자도 마찬가지지. 나한테 맞는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같은 회사이지만 기업이지만 약간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나한테 잘 안 맞아요. 서로 약간 보면 매칭 짝짓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짝짓기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뭐 결혼하거나 인생의 배우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인데 그 네거티브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완전 고용이 되었다라고 할 때요. 이거는 오히려 자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이므로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찰적 실업은 오히려 존재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실업이 아예 빵인 국가도 있을 거야. 저 위에 북한 같은 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뭐 인민이라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거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실업자로 돼 있어. 그 김정은이 와서 다 취업시켜줘. 뭐 하십니까? 하니까 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당장 내일 오라오 뭐 이렇게 하겠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기 아오지 탄광 있으니까 와서 삽 들고 오래. 취업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안 해? 이렇게 옆에 있는 애가 막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완전 고용이라는 게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자발적인 실업이 존재하는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 구조적 실업이라고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 이렇게 이건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야.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양 산업에서 발생하는 거지. 산업에서 사업 구조가 바뀌는 거야.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새로운 시대가 왔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는요 타자기 타이피스트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워드 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누가 문서 작업해 주는 거니까 괜찮은 일자리였고요. 더 나가서는 전화 같은 거 할 때 요즘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전화 띠리를 걸면 이제 교환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거실 겁니까? 아 저기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요. 그럼 막 연결해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보수도 좋고 일자리도 꽤 괜찮았는데 요즘 그런 직업은 다 없어졌단 말이지. 나는 근데 내 평생 천직이라고 생각할 거야. 뭐 일자리가 없는 걸 뭐 빨리빨리 변화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등장하게 되면 다 끝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는 뭐 분의 그 자제분이 이제 로스쿨 다닌다고 해서 법대 막 해서 뭐 과제가 있나 봐. 그래서 좀 가끔 챗 GPT 같은 거 쓰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안 썼나 보지. 아니면 이제 무료로 써보는 거야. 무료로 띡 써봤더니 물어봤는데 얘가 거짓말만 하고 근데 작년까지는 거짓말도 되게 많이 했어. 가끔 제가 장난으로 짱 박사 누구야?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노벨상을 받은 웬 헛소리야?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니 그 사람은 말이야 논문도 쓰는 거 없는데 뭐 저는 별로 논문 안 쓰거든. 그랬더니 아닙니다 있습니다. 82년도에 82년도는 뭔 이런 소리 해. 근데 유료 버전이고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전에 작년 버전만 해도 IQ로 따지면 평균이 100이잖아. 한 80 정도 됐대. 지금 이번에 나온 챗 GPT는 IQ가 한 1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좀 올라갔겠죠. 그럼 내 옆에 IQ 한 120 정도, 130, 140 되는 조교를 옆에다 두는 거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 친구도 저기 연구원에서 지금 뭐 있고 뭐 이렇게 좀 있는데 AI 써봤냐 했더니 써봤대. 근데 그 자기가 뭐 쓰는 거보다 약간 밑에 직원들이 쓰는 게 약간 저쪽 어디에 있어가지고 약간 회장을 보필하면서 회장이 어디 가서 뭐 연설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대신 좀 봐주고 써주고 뭐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건데 그 친구도 경작을 공부했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건데 잠깐 파견 나가서 금융연구원에 있는데 파견 나가서 잠깐 있는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자제분이 로스쿨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숙제를 뭐 있는 거야. 이렇게 판례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이걸 언제 하지?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야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어? 해가지고 제가 그럼 잠깐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야 이게 뭐야? 했더니 잘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따님의 미소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몇 년 안에 무슨 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뭐 다 옛날 같으면 변호사들 같을 때는 야 너 미국의 어떤 판례 알아? 이 판례가 되게 또 중요한 건데 그걸 뭐 머릿속에 어떻게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걔가 쫙 검색을 해줘가지고 쫙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아무튼 성큼성큼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란 말이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챗 GPT나 AI나 로버트를 가지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떼돈을 벌면 보통 평범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기본소득 주세요. 그럼 한 200 받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넷플릭스나 보다가 또 자고 뭐 이렇게 하고 일은 기계 가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세상은 이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보통은 이렇게 기술 진보로 인해서 사양 산업에 있으면 내가 빨리 이렇게 전환해야지. 근데 이거는 이제 나한테 맞는 직장을 찾아 나서는 거야. 내가 A라는 회사 딱 하더니 이거보다는 좀 딴 데가 낫네 해서 그냥 잠깐 이동해서 맞는 직장을 찾는 것이고 이 사양 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막 필요 없어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시간이 매칭하는데 오래 걸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걸로 하면 좀 극단적으로 뭐 어떤 커플이 남녀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데 중개하는 역할만 해주게 되면은 뭐 매칭 어플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매칭 어플 하는 것도 뭐 그거 되게 많이 있대. 옛날에는 이제 뚜쟁이라 해야 되나? 어떤 이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많이 갖고 아니면 듀오나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남자 정보, 여자 네트워크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잘 맞는 것 같다 해서 연결시켜주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직접 어플로 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막 자꾸 없어지는 거야 일자리가. 그럼 이제 빨리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그게 구조적 실업인데 이거를요, 여러분.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실업이라 봐야 돼요? 아니면 비자발적 실업이라 봐야 돼요? 구조적 실업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니까 비자발적 실업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분류할 때는요. 요거 두 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비자발적이나 자발적이나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지녀요. 자발성도 있다. 이렇게요. 좀 그렇지. 자발적이기도. 이렇게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자발적인 실업이라 볼 수도 있는데 야, 너가 자꾸 그 산업에서 일하겠다고 네가 고집해서 그렇지. 뭐 제 표현보다 이제 거시경제 교과서에도 아니 네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포장마차를 한다거나 막노동을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은 또 자발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자연 실업률 그런 걸 얘기할 때는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같이 포함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특성이 거기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밑에 고용 없는 성장 이게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옛날에는 뭔가 토목, 건축, 건설 이런 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점차 사람이 필요 없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빗대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비자발적 실업과 노동시장인데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요걸로 보시면 돼요. 요걸로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임금이 안 내려가요. 밑에 그림 볼까요? 여기다 크게 하나 그릴게요. 아니 노동의 공급이 있고 노동의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임금이 여기 수준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최저임금이라 합시다. 최저임금이면 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경직적입니다. 임금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자, 다시요. 정부가 이거 밑으로는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니 노동자들에게 얘기해. 노동자들이 일을 해요. 고용주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는 이 정도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밑에서 노동 공급 곡선 다시 생각해봐요. 노동자들이 저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으면서 일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그걸 나타낸 게 노동 공급 곡선이야. 근데 정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야, 너 말이야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노동의 가치는 요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정부가 계몽을 시켜주는 거야. 야, 너 이만큼은 임금 받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야. 이렇게 최소한 이만큼은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끌어올리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정부는 기업에게 야, 너 이렇게 임금 착취하지 말고 이거 밑으로는 받지 않도록. 그럼 새로운 노동 공급 곡선이 이제 근로자가 각성을 하게 돼서 이게 새로운 노동 공급 곡선이 된다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는 이거보다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받게 되니까 이거는 허용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거기서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노동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지저분하니까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 이렇게. 그럼 뭐야? 지금 W 바라는 요 최저임금 하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120명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이 수준에서는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여기 결정되네. 여기 만약에 5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과 공급에 해당하는
실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최저임금을 결정했을 때 요 하한선 밑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도록 싹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로 보시면 이게 바로 초과 공급이고 실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노동의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지. 경기 침체를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많이 뽑겠죠. 노동의 수요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야. 노동의 수요를 이렇게 증대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균형이 되니까 실업은 제거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야 노동에 대한 수요 기업들이 잘 되게 하고 그럼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뽑아가지고 고용을 할 테니까 그럼 실업은 해결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약간 이게 자발적인 느낌도 있지만 요 구조적인 실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자발적인 실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자발적 실업이다. 약간.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 실업률 할 때는 자발적 실업을 해서 마찰적 실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이 초과 공급이야. 익세스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요 초과 공급 상태를 우리가 바로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효율 임금 이론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긴 할 텐데요.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 지웁시다. 아니 여러분들 그 회사를 딱 갔을 때 사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회사에서 알아주는 거는 사장님이 와서 열심히 하셨어요. 격려가 중요해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냥 말 필요 없고 그냥 돈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 선수들에게는 가끔 보면 뭐 연봉이나 이게 나오는 게 돈을 밝혀서가 아니라 그 연봉이 높다라는 게 나를 이 팀에서 이렇게 원한다는 것이고 나의 몸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 이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살짝 목을 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손흥민 선수 정도 되면 평생 쓸 만큼 돈을 다 벌어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임금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사장이야. 그럼 얼마나 주는 게 좋습니까? 신입사원을 뽑아 얼마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친구는 얼마 받고 싶어요? 회사에서 딱 나서 면접 봤는데 유능한 인재네. 백지수표를 줬어. 원하는 만큼 쓰세요. 이렇게 얼마 쓸 거예요? 너무 많이 쓰면 나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뭐야 이 녀석은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너무 적게 쓰면 이거 너무 내가 조금 썼나? 나의 가치를 약간 얼마 쓰실래요? 빨리 시간. 세후 뭐 거기까지 복잡하네요. 아무튼 그냥 월 1년으로. 예. 1년에 300? 그거는 거의 우리 회사 제가 회사 차릴게요. 우리 회사. 네, 아무튼 3천? 아니 3천은? 아무튼 옆에 친구예요, 둘이? 모르는 사이예요? 얼마요? 4천? 네, 얼마 좀 높이 부를 사람 없나? 얼마요? 대표는 5천? 네,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9천? 좋아요. 아직 억대는 아니네. 얼마? 그러면 안 되지. 1억 가야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딱 그러면 그냥 지르는 거지. 뭐 1억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얼마나 임금을 줘야 되는가 할 땐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하는 거 봐서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 봐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준다고요. 이 기여했다라는 게 뭐냐면 아니 손흥민 선수한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저 1년에 한 300억 주세요. 300만 원도 아니고 300억이에요. 근데 그 팀에 토트넘인가? 뭐 옮기나요? 잘 모르겠네. 근데 그 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또 계약을 체결했을 때 1년에 손흥민 선수한테 300억이 나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음으로써 500억의 가치를 벌어들이면 그 정도 줄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200억 남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여한 만큼이 능력만큼이고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여도가 높으면 임금을 높게 주고 기여도가 낮으면
임금을 낮게 준다. 뭐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연봉 협상할 때 성과급 이런 걸 반영한다는 게 이거야. 그냥 연차가 그냥 쌓인다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재직한 지 한 5년 10년 됐다 해가지고 그냥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작년에 네가 얼마나 기여했지? 손흥민 선수한테 300억을 줬는데 그만큼 골을 넣지도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등등 이렇게 되면 기여한 게 없으면 임금도 깎아서 낮아질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래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 기여했어. 근데 이 기여한 게 낮아. 그럼 여기 임금이 저임금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기여한 게 낮은 게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성적이 낮은 게 공부를 안 했어. 내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거나 등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경제원론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여한 만큼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나태하게 일을 했어. 그럼 태만하게 일을 했으면 기여도가 떨어지고 낮은 임금 받으면 이게 정상이지. 근데 내가 나태한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기여도가 낮을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 뭐 예전에 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없는 건데 뭐 모이질 않고 뭐 열심히 홍보하면 뭐해? 그거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뭐 차도 안 사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가 낮아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사장님이 딱 불러서 자네는 기여도가 낮구만 연봉을 깎겠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 딴 데 가는 거지 뭐. 아니 회사가 나의 열심히 한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군.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이 경로만 이렇게 있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효율 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효율성 임금이라고도 하는데 임금은 자 이게 이 경로가 전통적인 경로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경로야. 특히 미시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높은 임금 주고 생산성이 낮으면 낮은 임금 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열심히 했는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에 와가지고 좋은 학점으로 열심히 했으면 이 친구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군. 그 회사에서 뽑을 때 임금을 높이 주는 것이고 뭐 성균관대학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능력이 좀 떨어지나 보다 해가지고 낮은 임금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현실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를 두긴 하는 거지. 근데 효율성 임금은 이 전통적인 경로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아니라 주는 만큼 일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 들어갔는데 돈을 쥐꼬리만큼밖에 안 줘. 그럼 뭐야? 이게 뭐야? 첫 월급 받았는데 뭐 거의 한 뭐 100만 원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것처럼 조금 넘게 주면 그냥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효율 임금이야. 효율 임금.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야. 만약에 어떤 회사는 다른 데보다 동종 업계보다 높은 임금을 줘요. 여기다 자꾸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다 쓸게요. 고임금을 주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근로자들이 아주 열심 근로자들만 모이는 거야. 열심 근로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 돈을 조금 주게 되니까 조금 주니까 그냥 일도 열심히 잘 안 하고요. 감시를 안 하고 모니터링 안 할 때는 나태하게 행동하다가 감시한다 그럼 잠깐 일하는 것 같지. 옛날에 미국에서도요 보면은 마트 같은 데 보면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마트나 월마트 같은 데서 생각한 거지. 이거 고객들이 자꾸 몰래 물건 훔쳐가나 보다 생각해가지고요. 사복을 입은 거기 직원복이 아니라 사람들 옆에 배치해가지고 누가 물건을 소비자들이 몰래 훔쳐가나 이걸 막 감시했는데 별로 변함이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누가 훔쳐간다? 직원들이 훔쳐가는 거야.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그냥 깨끗하게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도 나중에 회사 가보시면 아실 거야. 어이구 우리 회사는 돈도 별로 안 주는데 커피 믹스가 있군. 이게 왕창 해서 가방에 챙겨서 집에 가서 다 먹어야지.
친구들 나눠줘야지. 이거 포스트잇하고 펜이 있네, 형광펜 있네. 그거 챙기는 거야 이렇게. 자꾸 아니 왜 이렇게 커피 믹스가 빨리빨리 없어지지? 이 고객이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직원들한테 중간에 뭐 월마트 같은 데서 만약에 분실된 어떤 소실되거나 그런 게 없어져서 만약에 돈이 좀 절약되면 그 남는 돈 가지고 고객들에게 고객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몰래 커피 믹스 가져가면 뭐야? 옆에 동료 직원 거 막 돈을 내가 옆에서 삥 뜯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확 줄었다. 극단적으로 뭐냐면 원래는 열심히 일을 한 걸 보고 임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임금을 높게 주면 열심히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나태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태하게 했다가 요즘은 제일 인기 있는 회사가 뭐 현대자동차라 하대. 현대자동차 힘들게 들어갔는데 나태하게 했다가 뭐야 너 딴 데 가 이렇게 파이어야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여기에 걸맞는 회사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나태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돼? 똑똑한 인재들이 똑똑한 근로자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저쪽 회사는 말이야 임금을 많이 준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기는 말이야 좀 수준 있는 애들이 뭐 많이 몰려든대 라고 하면 만약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체크해가지고 나는 지원해봤자 떨어질 것 같네. 지원 자체를 안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성균관대학교가 좋은데 왜 지원 안 해? 아이고 점수가 안 되는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이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똑똑하지 않은지 능력자인지 능력이 없는지 나태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힘든데 애당초 임금을 높여주면 좀 능력 있는 사람들만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니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임금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 이거 이윤이라고 할게.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야. 총 비용. 이게 이윤 아닙니까? 근데 전통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임금을 많이 주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이윤이 낮아질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효율임금 제도는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열심히 근로를 해서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생산성이 증가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성과가 더 좋다는 거야. 이 회사 사장님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다른 동종업계보다만 조금 더 대우를 잘해주면 돼. 열심히 하게 되니까 비용 증가를 이윤 감소하는 것보다 얘가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효율임금, 고임금을 준다라는 게 물론 전부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한 그 산업에 있어서는 효율임금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에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부합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무슨 특별한 어떤 산업 내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나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페이지 341페이지 가보시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건 저 앞에 정보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해이를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다. 요게 있고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지원하니까 요게 이제 비대칭 정보화에서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저 앞에 미시에서 얘기하는 거야. 역선택을 좀 해결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밑에 취업에 관련된 질문은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자연 실업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은 말 그대로 완전 고용 하에서의 실업률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